한상우는 오래된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우연히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흔들리는 손으로 폐지를 주워 담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바람에 들린 모자 아래로 보인 얼굴은 바로 전처 윤정이었습니다. 설마 저럴 리가 없는데 상우는 혼잣말을 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세월에 짓눌린 듯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묵묵히 상자를 옮기고 있었고 상우는 그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정희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정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상우는 한 발 내디디려다 다시 멈춰서며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과거 이혼 당시 들었던 소문들이 떠오르며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폐지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정희를 멀리서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그녀를 피하듯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희가 완전히 사라지자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고 오래전의 선택이 떠오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우는 신발도 벗기 전에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희의 허약한 모습을 지울 수 없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당시 들었던 소문이 머릿속을 뒤흔들며 불편한 감정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내용물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오래전 회사 동료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진짜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때는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재혼도 하고 사업도 이어오며 바쁘게 살았지만 정의를 떠올릴 때마다 미안함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 감정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우는 계속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다 내 탓인가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끓어오르는 듯했고 그 감정은 점점 분노와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우는 답을 찾기 위해 정희의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녀가 폐지를 가져다 주는 고물상에 들러 주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인은 그분 오래됐어요. 몇 년째 폐지 모아서 언니 병원비 낸다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상우는 충격을 받아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생활보다 언니를 우선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도움을 받으라고 해도 절대 안 받더라고요. 고물상 주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상우는 그 말에서 정희의 고집스러움과 자존심을 떠올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도 물었지만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희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우는 그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정희가 이렇게 힘들었다면 도윤이 모를 리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소문이 퍼졌던 시기와 사람들을 떠올리며 하나의 의심이 커졌습니다. 과연 그게 진짜였을까? 상우는 혼잣말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결국 이혼 당시의 단서를 찾기 위해 옛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기억이 흐릿하다며 대충 얼버무렸고 몇몇은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후배가 조심스레 김태복 씨가 좀 이상했죠. 그때 소문도 그쪽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후배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퍼져 의심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선배님 승진 앞두고 계셨잖아요. 다들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후배의 말은 상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조용히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상우는 주먹을 꽉 쥔 채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였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진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흔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이혼 전후의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살피자 김태복과 소문 시점이 기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내 가정을 망가뜨린 게 그 인간이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진실을 파헤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상우는 며칠간 고민 끝에 아들 도윤을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공백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냐?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개를 떨구며 말문을 닫았습니다. 아빠가 보신 모양이네요.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는 그 말에서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이혼 당시의 소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억울했어요. 그 소문 사실 아니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상우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그날 들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정희가 상우의 승진을 방해할까 걱정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흔들리는 게 싫다고 도윤은 끝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상우는 충격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에 잠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잡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그 말은 상우의 마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상우는 그동안 멀어졌던 부자관계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잠시 후 상우는 표정을 다잡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우는 이 자리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마지막 조각뿐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상우는 곧바로 정희의 언니 박명자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약한 조명 아래 누워있는 명자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상우를 보자 놀랐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우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명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정희의 상황과 이혼 당시 의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자는 잠시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더니 느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사람 정희 억울했죠. 그의 말은 상우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때 소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승진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명자의 말은 묵직한 파도로 다가왔습니다. 상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늘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죠. 그래서 혼자 감당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상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폐지 줍는 것도 제 병원비 때문이에요. 아무도 부담 주기 싫다며 그 말은 상우의 심장을 크게 찔렀습니다. 상우는 죄책감과 슬픔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우의 손등을 가볍게 쳤습니다. 정희, 당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슬픈 거죠. 상우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남은 마지막 장벽도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덮어둘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상우는 예전 회사 자료를 꺼내며 김태복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류 속에서 비정상적인 결제 내역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김태복의 이름을 언급하며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상우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우는 지인에게 부탁해 오래된 내부 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자 김태복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상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균형이 맞아지는구나.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모이자 상우는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며칠 뒤 김태복의 이름이 공식 조사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그 소식은 회사 안에 빠르게 퍼졌고 곧 언론에도 흘러갔습니다. 김태복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뉴스를 보며 오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곧 김태복은 직위 해제 조치를 받고 회사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상우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너졌던 자신의 가정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뒤틀린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 같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 상우는 조용히 정의가 사는 작은 단칸방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발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직접 마주해 해명하는 대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상우는 병원의 후원 절차를 밟아
명자의 병원비를 꾸준히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후원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며칠 뒤 명자의 병원비가 해결되자 정희는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 듯 보였습니다. 상우는 멀리서 그녀가 폐지를 더 이상 줍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잃었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고 그 변화는 상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걸음을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함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다만 서로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조용히 응원하는 거리가 더 맞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도움의 출처를 모르면서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재정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상우 역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으며 조용한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행복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거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억울하게 얽힌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담담하고 따뜻한 여운 속에서 끝났습니다.